일하면서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깨끗한 방을 갖는 것, 매맞지 않는 것, 내 침대에서 죽는 것. 22살의 젊은 세탁부 제르베즈의 꿈은 이토록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한 건물의 어둡고 축축한 계단 및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구멍에서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웃들이 시신을 발견한 건 그녀가 죽고 나서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소박한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까요? 당시 프랑스 문단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소설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이 작품은 파리의 빈민가에서 몰락한 제르베즈의 이야기입니다. 1876년 외설스럽고 부도덕하다는 항의가 빗발쳐 신문 연재가 중단될 정도였던 문제작이자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작품이 여전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제르베즈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이 오늘날의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 그리고 중독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르베즈의 이야기는 파리의 어느 지저분한 변두리 여관방에서 시작됩니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예쁜 얼굴에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세탁부 제르베즈. 그녀에게는 동거남 랑티에와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랑티에는 아델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안의 돈 전부와 제르베즈의 옷까지 훔쳐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버려진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주저앉지 않고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빨래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동 빨래터에서 아델의 언니인 비르지니를 만나죠.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비르지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다. 그렇게 제르베즈는 억척스럽게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 앞에 지붕을 고치는 함석공 쿠포가 나타나죠. 그때 쿠포는 오직 일만 하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제르베즈는 처음엔 그를 거절했죠. 남자에게 한번 크게 대인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쿠포는 열심히 지붕을 고쳤고 제르베즈는 밤낮으로 다림질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기 이름을 건 세탁소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죠. 예쁜 딸 나나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쿠포는 높은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던 아내와 딸에게 말을 걸며 몸을 돌리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제르베즈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치료비로 모두 써버렸죠. 덕분에 쿠포는 회복합니다. 그러나 몇 달을 누워서 지내는 동안 편안함에 길들여진 쿠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르베즈의 헌신을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일하기가 싫어져서는 핑계만 대는 게으름뱅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값을 내느라 제르베즈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마구 써버리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그녀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했던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를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제르베즈의 착한 성품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다 떨어진 제르베즈를 위해 이웃의 대장장이 구제가 나섭니다. 구제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남몰래 사랑해온 말수 적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은 돈을 통째로 빌려줍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르베즈는 오랜 꿈이었던 자신의 세탁소를 열게 됩니다. 그녀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가게는 번창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고 친절한 제르베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면서까지 빚을 내어 음식을 거하게 차리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만한 음식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모여 제르베즈가 준비한 갖가지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나 많은 빛과 함께 시작된 이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녀를 버렸던 랑띠에가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 거죠. 이미 술에 절어 판단력이 없어진 쿠포는 그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랑띠에와 단짝이 돼서는 제르베즈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랑띠에를 집에 들이자고요. 제르베즈는 몇 주를 버티지만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한 여자와 두 남자의 기이하고 추악한 동거가 시작되고 제르베즈는 두 남자를 먹여 살리는 기막힌 처지가 됩니다. 늘 술에 취해 있던 쿠포는 이제는 제르베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맞았을 때는 충격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매질이 일상이 되자 그녀는 점점 체념하게 됩니다. 남편이 때리려고 들어오면 그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매를 맞았죠. 이때 구제가 그녀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고요. 제르베즈는 그를 거절합니다. 그녀는 구제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14시간 다림질을 하고 밤에는 매를 맞고 아침이면 다시 다림질을 하는 생활. 폭력과 학대가 매일 반복되면 내 삶이 정상인가 고민할 힘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삶을 바꿀 만한 도움의 손길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르베즈는 점차 무기력해집니다. 평생 술을 증오했던 그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술집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현실의 괴로움이 모두 사라졌던 것이죠. 그렇게 몇 해에 걸쳐 아주 조금씩 그녀도 중독되어 갑니다. 그녀의 집안은 차츰 쓰레기장처럼 변했고 세탁소 손님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빚은 늘어만 갔죠. 결국 세탁소는 오래전 빨래터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비르지니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르베즈에게서 더 빼먹을 게 없어지자 랑띠에는 비르지니에게로 옮겨갑니다. 딸 나나는 집을 나가 거리의 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쿠포는 알코올성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제르베즈는 몸을 팔아 빵을 사려고 할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 남자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음식을 먹이며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죠.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서 있다가 웃옷의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 호의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말립니다. 제르베즈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치스러워하며 그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제 제르베즈는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와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뒤 쿠포는 알코올성 정신 발작을 일으키다 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답고 부지런했던 제르베즈는 이제 쉴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 계단 및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웃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갑게 굳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원제목 라소무아르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마시는 싸구려 선술집을 뜻하지만 그 원래 뜻은 가축을 잡는 몽둥이입니다. 에밀 졸라에게 빈민가의 폭력과 중독은 삶을 내리치는 몽둥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제르베즈의 몰락에는 극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친 상태에서 빈곤과 폭력은 아주 조금씩 진행되죠. 그리고 제르베즈는 찌들어가는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제 그 옛날 파리의 세탁부는 없습니다. 150년 전 프랑스 빈민가의 극단적인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슷한 형태로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태함, 사람의 약한 부분을 한눈에 알아보고 착취하는 랑띠에 같은 인물,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중독,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가정 폭력, 그리고 방치되는 아이들. 에밀 졸라가 위대한 작가로 명성을 떨치는 이유도 바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겠죠. 부지런하고 착했던 제르베즈.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에밀 졸라는 그녀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이미 결과를 정해뒀다고요. 그의 말이 맞다면 제 편지를 읽더라도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겠죠. 그래도 저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려서 편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르베즈, 누구에게도 돈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숨겨두세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빚을 내면서 잔치를 벌이지 마세요. 목로주점의 문턱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술은 마시지 않겠다던 당신의 그 결심을 꽉 붙잡으세요. 그 싸구려 술은 당신을 서서히 중독시킬 거예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버거운지 압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난에 시달리고 남편은 갈수록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 되어가는 그 삶에서 제가 알려준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술까지 마시게 되면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 만큼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의 당부를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소원대로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왜 제르베즈의 삶에 분노와 연민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어딘가에 또 다른 제르베즈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기 위해서, 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을 직시하고 감시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제르베즈에게는 닿지 못한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